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 관련된 장소를 발굴하다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질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또 양적으로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과 관련된 능에서 유독 많이 출토되는 것은 금제 유물들. 선조들에게 금이 어떤 의미였기에 금으로 된 유물들이 유독 많이 출토되는 것일까? 금술 고금을 막론하고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아주 귀한 금속. 그렇다면 수많은 유물들에 사용됐던 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과거 우리나라에 금이 그렇게나 많이 분포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해본다. 광물들 중에서 양으로 비교한다면은 100만 분의 3 정도밖에. 금이란 것은 영원 불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금과 관련된 풀리지 않는 비밀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후대인의 눈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금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나보자. (1925년) 일제강점기의 경주. 일본은 식민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여 토지 수탈은 물론 식량 등을 일본으로 수송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일제는 이러한 수탈의 목적으로 기차를 이용했다. 이 시기에 경주역에 기관차고를 짓는데 매립할 흙이 모자라자 신라 고분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926년 10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의외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6세 아돌프의 참관하에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1500년 전의 금관이 나타났다. 스웨덴 황태자가 발굴을 참관해서 나온 금관이기 때문에 이제 서자가 붙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금관 그 내부에 내관 쉽게 말해서 그 십자 모양의 금띠가 교차되는 지점에 그 봉황으로 추정되는 그 새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와 봉자를 합쳐서 그 서봉총이라고 불렀는데요. 출토된 직후부터 보여진 그 화려함과 고귀함으로 특별한 유물임을 스스로 나타낸 서봉총 금관. 금관은 출토된 뒤 바로 경성의 총독부 박물관으로 보내져 그곳에 보관되었다. 그 뒤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속 전시되어 오다가 1991년에 비로소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봉황새 문양으로 추측되는 부분, 화려한 금제 장식의 향연. 아직도 정확히 누구의 금관이었는지에 대해 밝혀지진 않았지만 후대인들은 그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특별한 역사적 사건 하에서 발굴된 금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관이 출토된 것이 이 서봉총만은 아니다. 여러 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제 장식은 물론 금관들이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점은 바로 많은 금관이 서봉총, 천마총, 금명총 등 경주 지역의 능에서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금관이 또는 금장신구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또는 이 자원, 금이 많았다고 하는 그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금관의 발굴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런 금관의 발굴이
대한민국을 금관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었다. 세계적으로 고대 금관이 모두 13점인데요. 그 중에 이제 신라 금관이 한 7점이고, 가야 금관이 2점이고요. 나머지 3점만 외국 금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 금관은 단 3개. 신라와 가야 금관을 제외하면 고대 금관은 거의 없는 것이나 같다. 세계 지도에 금관의 분포도를 그리면은 한반도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금관 왕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경주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발굴된 금관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황금의 시대, 그 안에 금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음을 더욱 확고하게 단정지을 수 있게 된다. 세계 금관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금관 왕국이며 또 종주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7점의 신라 금관이 발굴되자 우리나라 금관의 이야기는 신라 시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관을 대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고구려가 금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 고구려 무덤에서 관태둘레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그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고구려 무덤들이 뭐 아주 크게 훼손되거나 도굴됐지만 관태둘레와 또 관 장식과 관련된 유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불꽃 문양 또는 꽃 문양이 새겨진 관태둘레.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불꽃 문양이 세움 장식으로 세워진 전강서군 금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박선희 교수는 이 금관을 고구려 금관으로 보았다. 추모왕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였고 아버지는 해모스였죠. 그 해모스는 다시 말하면 해머스마, 즉 일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고조선의 단군을 해모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추모왕은 단군의 혈통을 이은 후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단군은 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보이는 태양신, 추모왕 혹은 단군을 태양신으로 상징한다. 그리고 전강서군 금관의 불꽃 문양의 세움 장식이 바로 이 추모왕 혹은 단군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실 전문가들도 금관 장식의 모양 하나로 이 모든 이야기를 확정짓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 말한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는 한 금관 왕국의 이야기 속 더 많은 비밀들이 계속 풀려나가지 않을까. 금관 제작 기술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본다. 과연 금관이란 무엇인가?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의 금관들을 통해 알아보자. 금관이 등장하는 시기가 한 4세기 말쯤에 등장하고 5세기에 가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 4세기라고 하는 것은 김알지계의 최초 왕인 내무랑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김씨 왕권을 혁신하고 그 왕호를 마리간으로 칭하는 그 눌지 마리간이 이제 5세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화려한 왕관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렇듯 4세기 혹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금관이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선조들은 그 당시 혹은 그 전부터 금을 사용했을 터. 과연 금은 언제부터 이용했을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그러한 금속으로서 아마 그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철이라든가 뭐 구리와 같은 이런 다른 금속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금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언제부터라고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남아있는 유물들만 보아도 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아온 금속이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뭐 금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아주 귀한 금속, 그 고귀한 금속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차원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금속일 뿐만 아니라 햇빛의 색깔과 같아요. 그래서 해는 옛날부터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그 햇빛과 같은 색깔이 곧 신성한 금속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멀리서도 그 번쩍거리기 때문에 잘 보이고 세공할수록 점점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과 금 장식 등이 제작되었던 것이라면 금관의 의미는 재료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완벽하게 설명된다 하겠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그 광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식성, 그 불변의 진리,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와 함께 영원한 삶,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과 신을 연결해주는 군주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상징으로서 왕관을 주로 황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금관 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됐던 금들은 어디에서 확보한 것일까? 1921년 금관총 금관이 발굴된 이래 경주 지역에는 수많은 금제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정작 황금의 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을 만큼 연구에 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큰 수수께끼였다. 과연 우리나라에 금이 분포하고 있는 것일까? 수수께끼의 답을 찾기 위해 금맥의 장소, 그 흔적들을 찾아가 본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질 시대로 볼 때 그 선캠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르는데요. 주로 이제 그 중생대 때 주라기하고 백악기 때 그런 그 관입했던 대보 화강암과 불국사 화강암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제 분포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생대 주라기 대보 화강암과 그다음에 그 인접해서 나와 있는 선 캄브리아대의 그런 편마암지대에서 주로 이제 금광이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금은 보통 화강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암석이 화강암이기에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황금의 땅. 그럼 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중요한 것은 마그마가 식을 때 생기는 열수. 이 열수에 녹아있던 금 등의 유용 광물이 지하 암석의 틈을 타고 상승하는 동안 침전하여 만들어진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역에 있어야 할 금관. 실제 금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금이 났던 광산을 찾아가 보았다. 광명과학광산 동굴은 1912년부터 돼서 102년 된 광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광산으로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금속 광산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960년도 초에
우리나라 사회부도 책에도 이 광산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 광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은 땅을 파보아야 존재 유무가 확인된다. 때문에 땅속 깊은 금광을 발굴하기 전 주변에서 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의 경우 금의 존재가 확인되었기에 채굴이 진행된 광산. 7.8km의 갱도 안에서 수많은 금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은 채굴이 중단되었지만 과거 채굴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1912년부터 채굴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인 1945년도에는 금을 제일 많이 캤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1955년부터 1972년까지 17년간 저희가 금을 52kg을 여기서 채굴을 했고 52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약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금 광산이 과거 우리나라에 적어도 4천여 개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 금을 채굴했던 안 했던 실제로 금은 한반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에는 광맥을 따라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 직접 채굴을 한다지만 옛날에는 단순한 작업 도구만으로 그 맥을 따라 채굴하기가 어려웠을 터. 신라시대에는 어떠한 장소에서 금을 어떻게 얻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시점이다.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 있다 하여 찾아왔다. 물론 우리나라에 금광의 흔적도 많지만 자연에서 조금 더 쉽게 금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경주가 바로 나오게 이곳은 사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 여기 쭉 들어가야죠. 사금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마 주변에 어떤 그런 이런 열수 맥상 금관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런 맥 같은 것들이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뭐 이런 하천 같은 데 이렇게 이제 표적이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펜닝 같은 거를 거쳐서 이렇게 보통 캐고 하죠. 과연 사금이 얼마나 존재했을까 싶지만 최근 계속된 채취 과정을 통해 많은 곳에 사금이 나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조선 광산지에 경주 지역 사금 나는 곳 중에서 상계라고 표기해둔 곳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경주 신라 왕궁을 기준으로 반지름 50km 이내에서 현재까지 13군데에서 사금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주 일대가 사금부지였음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라시대의 금장식을 만드는데 사금이 유용했을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사금은 어떻게 채취하는 것일까?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개울로 보이는 이런 곳에서 정말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직접 사금을 채취해 보기로 했다.
사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개천 주변. 이곳의 흙을 퍼담아 본다. 신라 사람들은 역시 물 바로 옆에 바위 틈 속에, 마른 바위죠. 마른 바위 틈 속에 있는 흙이나 잔돌 그런 것을 골라서 금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육안으로는 금의 유무 확인이 힘든 상태. 담아놓은 흙을 물속에서 흔들어 불순물을 걸러내본다. 사실 이 과정은 매우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금이 돌이나 쇠보다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 접시 맨 밑바닥에 깔아 앉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금에서 모래의 비중은 약 2.5, 금의 비중은 19.3. 이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금을 채취한다. 모래에 비해 아주 비중이 무거운 금은 모래 밑에 항상 가라앉게 되어 있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물속에서 반복적으로 흔들어주면 모래만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금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신라시대 당시에도 쓰여지던 방법. 특별한 도구 없이도 금의 속성을 통해 금을 얻을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최상의 방법이었으리라 본다. 그렇게 채취된 금은 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장신구, 금관, 금허리띠, 금귀걸이, 금목걸이 등으로 사용됐고 지금의 무역하고 완전히 그 성격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조공을 통하여 중국에도 적지 않게 유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황금 허리띠. 허리띠에 장식되어 있는 상징물 중에 족집게, 약통 등의 장식 모양이 사금 채취 과정에 사용하였던 도구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렵게 찾아낸 금은 정련 과정을 통해 금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끝까지 살아있는 모래가 바로 수정이거든요. 비중이 2.65니까 19.29씩이나 되는 아주 그 비중이 무거운 금은 모래 밑에 항상 가라앉게 돼 있죠. 그래서 흔들고 모래 퍼내고 또 흔들고 모래 퍼내고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반짝반짝하는 금이 보여지셨을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아주 순도가 높을 때 모래를 퍼내고 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풍구지를 이용해서 1063도가 금에 녹는 점이니까 바로 그렇게 금을 녹여서 쪼르륵 따라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금의 녹는 점을 이용한 정련법은 당시에는 최선이었지만 순도 높은 금을 얻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방법이었다.
신라 쪽에 나온 금들은 한 9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제 기술이 옛날에는 조금 완벽한 99%를 내기가 좀 떨어졌겠죠. 사실 금은 땅속에서 캐내는 여러 광물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 그만큼 불순물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도 높은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금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성광하기도 하고 또 뭐 초산이라든가 뭐 이런 질산 이런 부분들은 또 은을 녹이지만 또 금을 못 녹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의 순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광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초산을 넣어 금을 찾아내는 일명 초산 분석법. 거기다가 넣으면은 금만 남아 있고 거기에 섞여 있던 뭐 철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소위 타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 남은 것이 바로 어떠한 그 강한 약품에도 녹지 않는 금이 남아있는 거를 이제 건져내서 녹이는 것을 이제. 금을 제외한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 없어지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금은 남는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사실 과거에도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을 것이다. 그러나 선조들이 현대의 화학약품을 대신한 어떠한 물질을 사용해 순도 높은 금을 얻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물질들 속에서 끝까지 녹지 않는 금의 속성을 보고 금을 불멸의 상징으로 보았다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 굳건한 위험을 가진 물질의 의미로 판단한 것은 분명한 듯 싶다. 금은 원소 기호가 AU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자번호는 79번이고 일반적으로 뭐 알려지기로는 황금 광택의 금속 광택 아주 대단한 광택을 띠고 있고 뭐 비중은 뭐 19.29 정도 되고요. 녹는 점은 1063도 그리고 원자 구조는 등축전기에 해당되는 원자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금은 어떠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전연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전연성은 전성과 연성을 뜻하는데요. 전성은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뚫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걸 전성이라고 하고요.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게 느려도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느려지는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 1g이라고 한다면 성냥머리에 해당되는 아주 조그마한 양. 그런데 이 1g에 해당되는 금을 3kg까지 늘릴 수가 있다. 심지어 그렇게 얇게 늘어났음에도
뚫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들이 금관을 만드는데 매우 적합했기에 선조들은 그와 밀접한 제작 방법을 이용해 금관을 만들었다. 금을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망치로 실수 없이 두드려서 판을 아주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금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얇게 넓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도안을 해서 자르고 오려낸다.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야 되겠죠. 또 구멍도 뚫고. 그래서 이제 영락도 만들고 고곡도 만들고. 그래서 그 달개를 달면 하나의 금관이 되겠죠. 금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제작 기법이 동원된다. 첫 번째는 일명 판금 기법. 얇게 펴진 금판을 휘게 만들고 자르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금관의 테두리 혹은 장식의 틀을 잡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금 기법이다. 큰 틀을 잡은 금판에 무늬를 넣는 방법.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점이나 선을 만들어 문양이나 글씨를 새겨 넣는다. 쪼아갖고 그 뾰족한 그 정이 있어요. 그 정으로 뒤에서 때리면은 뒤로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무늬를 넣어서 꼭 누금해 놓은 거 모양 뒤에서 보면 쫙 그 알맹이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그걸 조금 작업이라고 하죠. 탄탄하게 만들어진 금관에는 다양한 장식이 필수. 장식을 달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드는 것도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달개 장식을 뚫어놓은 구멍에 금실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달아 넣는다. 고곡도 마찬가지. 사실 무른 금판에 이 장식품들을 달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이 필요했다. 기초작업에서 금판을 두드리고 세심하게 점과 문양을 찍어 금관을 완성했다. 금판이 얇으니까 꺾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문양의 기능이기도 하지만은 이 재질을 특별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 한국은 상당히 이제 금속을 갖다가 재련하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는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마 철을 재련하거나 금을 아마 재련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금관이 완성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관 드리개를 자세히 보면 아주 세밀한 세공 기법이 또 하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다가 좁쌀보다 아주 작은 그 알맹이들을 쫙 전부 그 초보에다 붙여가지고 나열을 해서 그 작은 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그런 과정, 그 작업을 누궁 과정이라고, 작업이라고 하고 있죠. 금관과 금제 장식에서 빠질 수 없는 세밀한 무늬 표현 기법으로 조금 기법처럼 무늬를 찍어 넣는 것이 아닌 붙여 넣는 기법이기에 세심한 작업을 요한다.
이러한 금관과 금제 장식을 보면 선조들은 금 산출지 탐색, 채취, 금 재련, 금 세공술 등 금에 관한 한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였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관에 담긴 의미, 그 비밀을 풀어본다. 발굴된 금관 중 7개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자랑하는 신라의 금관. 신라는 왜 금관을 중시했을까? 금관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관태에다가 나무 모양의 세움 장식을 3개 또는 5개를 세웠다. 이 양식이 순군 왕관이든지 또는 금동제 왕관이든지 간에 또는 그것이 이 왕관이든지 또는 지도자에 가든지 간에 아주 일관된 양식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세움 장식을 보고 다른 나라 금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양식이 배어 있다고 표현한다. (1930년대) 이 세움 장식을 나무로 보지 않고 사슴뿔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시베리아 무당의 모자인 무관의 사슴뿔 한 쌍을 들어 우리의 금관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움 장식을 나무로 보기 때문에 금관의 자생설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해줄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알지가 근계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시림, 나중에 이제 그게 계림이 되잖아요. 계림숲에서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성탄절날 교회나 성당에 가보면은 예수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것을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무대화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 김씨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김알지 신화를 이 왕관화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도록 한 거죠. 신라의 왕권에서 김씨의 등장과 계승은 김알지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조인 김알지가 계림 숲속 금괴 속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다. 이 세움 장식이 바로 계림의 신수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 달린 영락은 나무의 나뭇잎을 표현한 것이다. 신화를 금관화하였다는 것에서 김씨 왕권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상징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관은 곧 그 왕권을 상징하는 까닭에 금관의 제작은 왕의 어떤 그 신성한 권위, 또 초월적인 통치력, 그것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금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금 세공에 대한 기술, 또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캘 수 있는 사금은 0.5g, 금관 하나가 825g이라고 할 경우 사금으로 금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110명이 15일간 금을 캐야 한다. 이러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만이 가능했을 것. 이런 면에서도 금관은 왕권 강화의 상징임을 말한다. 금이 중요한 줄 몰랐다가 처음으로 금을 채취하였을 때는 수백 수만 년 동안 쌓인 금이 한꺼번에 나왔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 생산량이 막대하였을 것이다. 그 뒤로도 삼국통일까지 영토 확장을 거듭하면서 금 생산량이 늘어나다가 9세기 초에
황금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법으로 금 사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라 금관은 신라 시대 이후 그 모습을 감췄다. 신라 사회에서 금으로 만든 금관이 유행하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는 유행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고려 사회나 조선 사회와는 다른 신라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는 법이라는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였지만은 신라는 그런 나라이보다는 왕을 신격화시키고 신성화시킴으로써 왕의 권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왕관이 필요했고 그런 의도에서 금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금관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금관의 왕국, 금을 사용한 선조들의 이야기는 금관을 통해 남아있다. 사실 선조들이 처음 금을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채굴하고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체나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조들이 금을 많이 사용했고. 하지만 그 금을 이용해 금관을 만들고 금관의 왕권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금과 금관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되었다. 사람이 금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금을 소유하고 하는 이런 욕심은 문화가 아닙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본능에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관의 나라 황금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금관 그리고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영원의 의미. 이제 한 시대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여전히 땅속 어디에선가 비밀을 품고 있는 영원불멸 금관 왕국 이야기. 아직 출토되지 않은 우수한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